여러분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오히려 더 걱정할까봐 숨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엄마가 알고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오늘은 단 한 번 숨긴 한마디가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첫날부터 도둑질이야!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갈랐습니다. 어제 입사한 회원의 손에 회장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죠.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회장실을 들어오던 한태준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 만년필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서요. 한태준 회장은 회원의 눈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머물다는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4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벚꽃 한 잎이 툭 떨어졌어요. 봄은 와 있었지만 25살 류혜원의 발걸음엔 봄이 없었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건물이 저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건물이었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어요. 세영그룹 본사 청소 용역직이었습니다. 대학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일찍부터 일터로 나선 회원에게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합격 통보 문자를 받던 날 회원은 월급란에 볼펜으로 밑줄을 2줄이나 그었습니다. 엄마 약가, 이번 달 월세. 이 금액이면 버틸 수 있었어요. 회원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이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청소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청소 카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몇 명이 회원을 흘깃봤습니다. 회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선임 청소부가 구역을 배정했어요. 가장 이른 새벽 구역, 가장 넓은 복도,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지하 주차장 구석까지 신임 몫이었습니다. 회원은 군말 없이 받아 적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팀장이 수첩을 들고 다가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래 씨가 오늘 갑자기 사고가 났어. 며칠 못 온다네. 회장실 담당인데 대타 좀 해줄 분 계세요? 회장실 청소는 이 건물에서 누구나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회장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선임 청소부가 팔짱을 끼며 낮게 말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회장님이 워낙 예민하셔서 물건 위치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보안팀 불러요. 괜히 들어갔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냥 잘리는 거야. 누군가는 갑자기 걸레를 들고 돌아섰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카트를 밀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회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타 수당이 붙는다는 말을 아까 복도에서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달 엄마 약값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팀장이 잠시 회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칙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온 손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막상 혼자 서니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까 손을 들 때는 몰랐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떨 것 없어, 류혜원. 규칙대로만 하면 돼. 속으로 한번 다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흠집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빛을 받아 하얗게 번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혜원은 그 창문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반지하 방 전체보다 저 창문 하나가 더 클 것 같았어요.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은 시선을 거두고 카트에서 걸레를 꺼냈어요. 창틀부터 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회장실에는 걸레가 유리를 스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혜원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목을 가다듬으며 부엌으로 나오던 모습이었어요. 기관지와 폐 쪽이 유달리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거나 피곤한 날이면 어김없이 도지는 기침이었어요. 한번 시작되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곧이 듣기엔 혜원이 너무 오래 그 소리를 들어왔어요. 혜원의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엄마를 데리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었어요. 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 먼지 없는 곳에서 엄마가 기침 한 번 안 하는 날을 보고 싶었어요. 혜원은 걸레를 한 번 더 힘주어 닦았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공간이 낯설었지만 낯설다고 멈출 수는 없었어요. 엄마 약가, 이번 달 월세. 그 숫자들이 혜원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책상 쪽으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딱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검은 바탕에 은빛 덩굴 문양이 감긴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물건 같았습니다. 혜원의 시선이 잠깐 그 위에 머물렀어요. 이내 걸레를 들어 책상 모서리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펜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때였어요. 솜의 끝이 펜에 스쳤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고요하던 공간에 또렷한 소리가 울렸어요. 혜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몸을 숙여 집어들었는데 올려놓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문양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을 감아오르는 은빛 덩굴 문양, 그리고 클립 상단에 박힌 작고 빛나는 보석 하나. 혜원의 눈이 그 위에서 굳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끔 낡은 상자에서 꺼내 손에 쥐어보던 바로 그 펜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보석 진짜야? 그때 혜원이 물었었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죠. 명품 매장 유리 진열장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물건이었어요.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형광등 아래에서도 스톤이 또렷하게 빛을 튕겨냈습니다. 가장 어렵던 시절에도 약값이 모자라던 날에도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펜을 팔려 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 혜원이 작게 중얼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혜원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만년필 하나가 25년 동안 꽁꽁 잠겨 있던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어요. 만년필을 쥔 손이 그대로 허공에 멈췄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오민석이었습니다. 세영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었어요.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칼, 주름 하나 없는 양복.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지만 차갑고 비열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혜원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이 딱 멈췄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혜원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회장님 물건에 손을 대요?
오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청소 수칙 숙지 안 했어요? 책상 위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말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혜원의 귀 안쪽이 멍해졌습니다. 수칙 용지에 볼펜으로 줄까지 그었던 그 문장이었어요. 떨어뜨린 것뿐이었습니다. 줍다가 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도둑. 그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가 공기 속에 가득 찼어요. 오민석이 혜원의 팔을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이었습니다. 세영그룹의 회장이자 이 건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53살이었지만 그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짙은 색 재킷을 걸쳤고 넥타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오 실장, 낮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오민석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태준이 안으로 들어서다가 혜원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 큰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눈빛 앞에서 숨을 참았어요. 태준의 눈이 혜원의 얼굴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민석마저 그 침묵에 눌려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닦다가 떨어뜨렸어요. 집에 엄마 거랑 똑같은 게 있어서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있던 걸 주운 것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버렸어요. 수십 년간 어떤 자리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부의 말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태준은 애써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어요. 그래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만년필은 세상에 한 쌍만 존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민석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을, 그 짧은 침묵을, 평생 이 사람 곁에서 일한 오민석이었어요. 회장이 흔들렸다는 걸 알아챈 건 아마 그 혼자였을 겁니다. 오민석이 재빨리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런 직원은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됐네. 태준이 짧게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혜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류혜원입니다. 류. 태준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시선이 혜원의 얼굴 위에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흔한 성씨였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저 아이가 한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 거랑 똑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한 쌍뿐인 만년필인데 태준은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숨 한 번 고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가봐. 혜원이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류서안. 그 이름이 스쳤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민석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벌써 잘렸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이름을 물었어요.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목 뒤를 스치는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로 돌아온 혜원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서한이 식당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냉장고를 여는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혜원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별일 아닌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회장실 청소 대타를 했다는 것, 만년필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세영그룹 본사였다는 것. 서한이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세영그룹. 그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선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영그룹이라고 했어? 목소리가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기침이 터졌습니다. 서한이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번엔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이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혜원이 얼른 물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서한이 컵을 받아들다가 손이 흔들렸고 물이 조금 넘쳤어요. 기침이 가라앉자 서한이 입술을 뗐습니다. 혜원아, 거기 당장 그만둬. 절대 안 돼. 혜원이 엄마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웬만한 일에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서한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기 다른 데보다 월급이 세. 지금 우리 형편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형편?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엄마 가슴에 어떻게 꽂힐지 알았어요. 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한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원은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수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한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혜원은 살며시 일어났어요. 엄마 방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 낡은 상자 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어요. 그 빛 아래 만년필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바탕을 감아오르는 은빛 덩굴 문양. 클립 상단에 박힌 작고 빛나는 보석. 회장 책상 위에 있던 그것과 문양 하나, 보석 위치 하나까지 똑같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엄마 방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세영그룹 이름을 듣자마자 새하얗게 변하던 엄마 얼굴. 평생 단 한 번도 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만년필이랑 관계가 있는 걸까? 달빛이 반지하 바닥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미안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최복래 씨가 나으려면 며칠 걸리니 좀 더 회장실 청소를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잠깐 멈칫했어요. 어제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팀장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일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민석이 따로 보고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는 아는 공기였습니다. 넓고 고요하고 걸레 소리 하나가 크게 울리는 공간. 혜원은 카트를 밀며 창틀부터 닫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4월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컸어요. 환절기마다 엄마 기침이 심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지 문자라도 넣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대신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쪽지였어요. 반으로 접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엄마 서한의 글씨였어요. 아침은 먹었어?
오늘 많이 춥다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보다 이렇게 쪽지로 슬쩍 넣어두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죠. 말보다 글이 먼저인 사람. 혜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두 줄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혜원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뭔가가 목 안쪽에서 올라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혜원이 쪽지를 접어 카트 위에 올려두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트가 조금 움직이면서 쪽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몸을 숙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혜원이 놀라 고개를 숙이며 물러서는 찰나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혜원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눈매였습니다. 길고 조용한 눈매. 그리고 당황했을 때 두 손을 앞에 모아쥐는 버릇,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 태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것이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전 자신을 두고 사라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꼭 이랬었어요. 당황하면 두 손을 모았고 이런 각도로 고개를 숙였고 이런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혜원이 카트를 밀고 나갔어요. 서두르느라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준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글씨였습니다. 또렷하고 단정한 글씨였어요. 문장을 끊는 방식, 받침을 꾹 눌러 쓰는 습관, 마지막 획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태준의 눈이 그 위에서 멈췄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곁에 있던 여자가 쓰던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글씨체는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은 먹었어? 오늘 많이 춥다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 태준이 비서 배성호를 불렀습니다. 쪽지를 손에 쥔 채로였어요. 배성호는 젊은 시절부터 태준 곁을 지켜온 48살의 전속 수행비서였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태준 옆에 있었고 말수가 적었으며 묻지 않아도 될 것은 절대 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태준이 가장 믿는 신복이었습니다. 청소팀 류혜원 직원 신원 조용히 알아보게. 배성호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갔어요. 복도 저편에서 오민석이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세영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 25년을 일한 오민석이었어요. 회장의 동선을 읽는 건 그에게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배성호가 인사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알아보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배성호가 다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짧게 말했어요. 신원 확인했습니다. 류혜원, 만 25살. 고등학교 졸업이고요. 현재 서울 구로구 반지하 거주입니다. 동거인은 어머니 한 분이고 어머니 류서한 씨는 현재 구로구 인근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없고 지금까지 모녀 둘이 살아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류서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태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태준을 버리고 떠난 여자. 25년 동안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것도 몰랐어요. 태주는 억지로 손을 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그런데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주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득 아까 들었던 이름이 걸렸습니다. 류서안, 류혜원. 어머니와 딸의 성이 같았어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나이가 25이었어요. 태주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성씨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식당 주소 알아보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온 힘을 쓴 것 같은 한마디였어요. 배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무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류서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오늘 이 회장실 바닥에 엄마의 글씨를 남기고 갔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에 쥔 쪽지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검은 세단 한 대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도 배성호도 없이 혼자 핸들을 잡고 온 밤이었어요.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골목 끝 작은 식당 유리문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여자가 보였어요. 48살의 류서안이었습니다. 25년 전 아무 말도 없이 태준의 곁에서 사라졌던 여자였죠. 그 여자가 지금 무거운 그릇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헝클어진 단발머리를 대충 넘긴 채로 태주는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태준이 믿어온 것이 있었어요. 류서안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라는 것.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라는 것.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원망을 가슴 깊은 곳에 눌러두고 살았어요. 태준이 25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온 서안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유리문 너머 저 모습은 달랐어요. 그릇이 무거운지 한 손으로 허리를 짚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지쳐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원망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혜원이었습니다. 작은 약봉지를 손에 들고 들어서는 모습이었어요. 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혜원이 서안에게 봉지를 건네며 물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서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안의 손이 딸의 손 위에 잠깐 얹혔어요. 꼭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얹혔다가 떨어졌어요. 그 작은 동작 안에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원이 봉지를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 짧게 말하고 나갔어요. 서안이 혼자 남아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혼자 골목으로 나서는 서안의 뒷모습이었어요.
작고 지친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시동을 걸었어요. 사이드미러 속으로 불 꺼진 식당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25년 동안 원망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원망이 어디로 갔는지 태주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사이드미러 속에서 식당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세연그룹 본사 불빛이 꺼지지 않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민석이었어요. 낮에 배성호의 동선을 눈으로 좇았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이 류혜원이라는 신입 청소부를 캐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어요. 오민석이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파일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그룹 선대회장 정명란이 직접 지시했던 내용이 담긴 서류였어요. 오민석이 25년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명란이 시키는 일이라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더러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서류 안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손이 멈췄습니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전부가 아니었어요.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리도 명예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전부가. 파일을 덮으며 오민석이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생각이 길어졌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먼저 돌아온 혜원은 신발도 벗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만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 보았던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움직였지만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세연그룹 이야기가 나오던 날도 그랬고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기침을 참는 사람의 목소리는 오래같이 산 사람만 아는 법이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내려놓고도 바로 앉지 못했어요. 엄마가 들어오면 따뜻한 물이라도 먼저 챙겨야 하나, 약은 집에 남아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혹시 밤에 또 기침이 심해질까 봐서였어요. 목에 둘 목수건이라도 하나 더 꺼내두고 싶었고, 얇은 담요 말고 조금 두툼한 걸 덮게 하고 싶었습니다. 혜원은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다가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상자 몇 개와 계절 지난 옷봉지를 밀어내다가 맨 안쪽에서 낡은 박스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혜원은 그 박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꺼내보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대 맨 안쪽 다른 짐들 뒤에 밀려 들어가 있었어요. 먼지는 앉아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넣어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박스 모서리에는 새로 붙인 테이프 자국도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이걸 숨긴 건가? 혜원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뚜껑을 열었습니다. 만년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바탕에 은빛 덩굴 문양, 클립 상단에 작은 투명한 스톤. 엄마가 아무리 어려워도 팔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회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문양, 똑같은 위치의 스톤. 그때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손에 쥐고 보니 너무 똑같았어요. 세연그룹 이름을 듣자마자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하던 목소리, 이유를 말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던 표정까지요. 그날 이후 계속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것들이 이 만년필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원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박스 안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원고 뭉치가 가득했어요. 엄마가 젊은 시절 소설가를 꿈꾸던 때 쓴 것들이겠죠. 빼곡하게 적힌 글씨 사이로 오래된 시간이 눌어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는데 얼굴은 흐릿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주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뒤집어 봤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찢긴 편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숨을 죽인 채 조각을 하나씩 맞춰봤어요. 엄마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한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찢어낸 것인지 오래전에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조각에는 몇 마디만 보였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혜원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만년필, 흐릿한 사진, 찢긴 편지, 그리고 세영그룹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지는 엄마 얼굴까지 다 따로인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바닥에 앉은 채 한동안 박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왜 이제 와서 이걸 숨겼는지, 왜 그렇게까지 놀랐는지 질문만 자꾸 늘어났습니다. 머릿속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엄마를 더 아프게 할까봐 삼켜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혜원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된 이야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익숙한 빈자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혜원이 반사적으로 박스를 닫았습니다. 만년필을 제자리에 두고 뚜껑을 덮은 뒤 침대 밑으로 밀어 넣으려는데 손이 조금 엉켰어요. 박스 모서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한이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국 봉투와 생수 한 병이 보였어요. 혜원은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서한도 멈췄어요. 침대 밑에서 막 끌어낸 흔적과 혜원의 손등에 묻은 먼지, 굳어있는 얼굴까지 한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짧게 불렀는데도 목이 잠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서한의 얼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니라고도 맞다고도 하지 못했어요. 혜원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아빠 얘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잖아. 오래 참아온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못 물었고 크고 나서는 안 물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그 질문 하나가 괜히 더 아프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인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침이 터졌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일 만큼 이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서한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벽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혜원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따지고 싶었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굽은 등이 눈앞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었어요. 혜원은 서한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기침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서한이 숨을 골랐어요. 혜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한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원은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박스 안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년필, 흐릿한 사진, 찢긴 편지 조각들, 그리고 아니라고도 맞다고도 하지 못하던 엄마의 입술.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어요.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혜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다는 것. 그 박스 안에 있던 만년필이 회장실 책상 위에 있던 그것과 정말 같은 것이라면 이제는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민석이 청소팀 팀장을 불렀어요. 세영그룹 본사 청소팀을 관리하는 40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오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류혜원 씨, 본사 말고 외부 지점으로 재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이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인사 발령은 인사팀 소관이었어요. 오민석이 직접 청소 용역 직원의 배치를 바꾸는 건 권한 받기였습니다. 그건 저희 쪽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민석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돌려보냈습니다. 팀장이 나간 뒤 오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가락 끝이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직접 손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늦게 오민석은 행정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행정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작은 열쇠 하나를 내밀었어요. 청소팀 사물함 구역의 예비 열쇠였습니다. 오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금속이 차가웠어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청소팀이 출근하기 전 사물함 구역은 아직 한산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 문들이 줄지어 닫혀 있었습니다. 오민석이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류혜원 이름표가 붙은 사물함 앞에 멈췄어요. 예비 열쇠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민석은 미리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문을 닫으며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오민석은 넥타이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는 차림이었어요. 걸음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이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만년필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빈 서랍 안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청소팀 직원들이 카트를 정리하고 사물함 앞에서 짐을 챙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퇴근 전에 가방 검사했습니다. 다들 잠깐만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요. 술렁거림이 퍼졌어요. 황당하다는 표정, 불쾌하다는 표정,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 직원들이 하나씩 가방을 열었습니다. 혜원도 줄을 섰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만년필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은빛 덩굴 문양, 클립 위에 박힌 작은 보석 하나. 혜원의 눈이 그 위에서 굳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엄마 서랍 안에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혜원이 가방 안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넣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오민석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오며 혜원의 가방 안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회장님 집무실에 있던 만년필입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거랑 똑같다고 생각했던 그 펜. 회장실 책상 위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던 그 펜. 그게 지금 자기 가방 안에 있었어요. 혜원의 입이 열렸습니다. 저 이거 넣은 적 없어요. 혜원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억울해서 더 크게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끝이 떨렸습니다. 오민석이 만년필을 내려다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류혜원 씨 가방에서 나왔잖아요.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라는 말을 몇 번이고 꺼내려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 굳어있는 팀장 얼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은 오민석의 눈빛까지. 혜원은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울음보다 먼저 올라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얼굴을 할지, 그 생각이 순식간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오민석의 눈 안에는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의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배성우가 안으로 들어와 낮게 말했어요. 어제 회장실 분실 건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청소팀 류혜원 직원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배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분실 확인이 나자마자 오 실장이 직접 청소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방 검사가 진행됐고요. 태준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순서가 이상했어요. 물건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원인을 살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민석은 확인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게. 배성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번 일이 단순히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 서둘러 판을 짠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대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류서안이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발이 무거웠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서안은 가방을 들고 불을 끈 뒤 유리문을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 색 재킷을 걸친 남자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는데 얼굴이 보이는 순간 서안의 손에서 가방 끈이 흘러내릴 뻔했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25년 전 서안의 곁에 있었던 남자였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서안이 한 번도 잊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태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골목 한복판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정적이었어요. 가로등이 둘 사이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태준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서안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란히지만 거리를 둔 채였어요. 4월의 밤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오래된 말들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왜 떠난 건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서한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선대회장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태준 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족들 모두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사라진 건가? 적어도 나한테는 말할 수 있었잖아. 서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편지요? 저는 편지 쓴 적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서한이 직접 쓴 편지를 받았어요.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한은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서한은 버린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어요.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한 번만 더 직접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태준을 찔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혜원이 아버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서한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한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준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당겨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혜원이 내 딸이지? 서한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었지만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한은 시선을 내린 채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태준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서한이 어떤 사람인지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떨리는 목소리 하나로 태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혜원이가 누명을 쓴 것 같소? 서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명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과거가 딸한테까지 번진 것이라는 직감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서겠소. 짧은 두 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서한의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골목을 걸어 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혼자 버텼소? 그것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어요. 서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어요. 그 붉어진 눈가를 들키고 싶지 않아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태준이 배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혜원 씨와 나 DNA 검사 진행해 주게. 조용히. 배성우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낮게 이었어요. 혜원 씨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도 알아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앞을 바라봤어요. 사이드미러 속으로 골목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게 25년 전이었습니다. 혜원이 25살이었어요. 숫자는 이미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늦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걸어갔고 엘리베이터는 오르내렸고
회의실 문은 정해진 시간마다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어요. 오민석은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회장이 전날 밤 어디를 다녀왔는지, 배성우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법무팀 쪽과 조용히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따로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민석은 오래 이 회사에 있었고 오래 회장 곁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조용할수록 이미 마음을 정한 뒤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묻어두고 넘어갔다고 믿었던 일이었어요. 손을 뻗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어요. 오민석은 인사팀 쪽으로 짧은 연락을 넣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짜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사물함에서 물건도 나왔고 더 끌수록 말만 많아진다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든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끝내야 했어요. 같은 시각 태준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배성우가 조용히 들어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태준은 바로 손대지 않았어요.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나? 모레 오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이 숫자 위에서 멈췄어요. 99.99%.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숫자는 단 4글자였는데 그게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눌러왔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그 아이가 반지하에서 엄마 약값을 벌며 버텨왔다는 것도, 태준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세월 동안 자신은 회장실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올라오는 것들을 눌렀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라왔어요. 눈꺼풀이 뜨거웠습니다. 턱 끝에서 무언가가 맺혔다가 떨어졌어요. 태준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배성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십 년을 곁에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보인 건 배성우도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봉투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한번 쥐었다가 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원 씨 쪽은 출석 통보는 전달됐습니다. 류서한 씨에게도 알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자니가 직접 다녀오게. 배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반지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혜원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원은 한참 동안 그 종이만 내려다봤어요. 억울하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린 하루였어요. 서한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위로를 해도 지금은 가볍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한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배성우가 서 있었어요. 서한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태준 곁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은 조용한 방식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배성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모레 오전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한이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배성우는 더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낮게 덧붙였어요. 회장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배성우가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이 손 위에 올라왔어요. 검은 바탕에 은빛 덩굴 문양, 클립 위에 박힌 작은 스톤 하나. 서한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여다봤어요. 젊은 날의 시간도 딸에게까지 번져버린 일도 모두 이 작은 물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서한은 만년필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결심이라기보다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밤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징계위원회 당일이었습니다. 세영그룹 본사 회의실 앞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오갔고 문 앞에 선 직원들조차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차 중 하나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들이 하나같이 조금씩 빨랐습니다. 회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 법무팀 직원, 관련 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상석에는 오민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았어요. 테이블이 넓었습니다. 그 넓이만큼 회원은 혼자였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이미 몇 번씩 속으로 삼킨 뒤였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이 난 자리 같았어요. 회원은 그냥 숨을 골랐습니다. 오민석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타나는 일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려 했지만 턱선이 미세하게 당겨졌어요. 태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테이블 끝에 서서 회의실을 한번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짧게 회원에게 닿았다가 다시 정면으로 향했어요. 계속하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쉽게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잠깐 뒤 오민석이 먼저 서류를 들었습니다. 사물함에서 회장님 소유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잠깐 태준이 짧게 끊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문 쪽에 서 있던 배성우가 얇은 파일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징계부터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배성우는 감정 없는 얼굴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구역 CCTV가 삭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복구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 달라졌어요. 오민석이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화질도 불완전하고 증거로 삼기엔 확인해 보시죠. 배성우가 준비해 온 자료를 위원들 앞에 돌렸습니다. 회의실 벽면 화면이 켜졌어요. 선명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직원들이 다 오기 전 텅 빈 사물함 구역,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오민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민석이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그는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류혜원 이름표가 붙은 사물함 앞에 멈췄어요.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몸이 잠깐 안쪽으로 숙여졌어요. 몇 초 뒤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위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원은 숨을 멈춘 채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자기를 짓누르던 것이 눈앞에서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안도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 억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행정팀 직원 진술도 있습니다. 청소팀 사물함 구역 예비 열쇠를 오 실장님께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도 더는 서류를 넘기지 못했어요. 오민석의 손끝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낮게 물었어요. 이래도 절도라고 보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배성우가 두 번째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낡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자료들이었어요. 회계 내역, 외주 계약서 사본, 결제 라인이 찍힌 출력물, 법무팀 검토 의견서까지. 숫자와 서명이 빼곡했지만 한 장 한 장 넘겨질수록 그 안에 숨겨진 흐름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오민석 전략기획실장 개인 비리 자료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전략기획실 명의로 처리된 외주 용역비 일부가 허위 계약을 통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몇 년에 걸쳐 반복됐고 차명으로 연결된 업체 계좌까지 추적됐어요. 법무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아예 시선을 들지 못했어요. 내부 징계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이 빠져나간 흐름이었고 결제 문서 안에는 오민석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배성우가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원 씨 누명에 사용된 사물함 예비 열쇠 요청 기록도 같은 직원 라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말을 받지 못했어요. 오민석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혜원을 밀어냈고 그 와중에 자기 손이 닿아 있던 곳까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오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고 너무 많군.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더 차가웠습니다. 지금도 자네는 남의 인생 위에 결론부터 올려놓고 있네. 그런데 정작 감춰야 했던 건 자네 쪽이었어. 오민석 씨는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법무팀은 형사 고발 절차 준비하세요. 오민석의 입이 닫혔습니다. 더는 회의실 안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류서안이었습니다. 서안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걸음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손에 꼭 쥔 가방을 열더니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만년필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검은 바탕에 은빛 덩굴 문양이 이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던 선이 두 자루가 나란히 놓이자 하나의 그림처럼 맞물렸어요. 위원들의 시선이 그 위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자루는 처음부터 한 쌍이었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두 자루 위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수치가 보였어요. 99.99%.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어요.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숫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류혜원 씨는 내 딸입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봤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기쁜지 억울한지 무서운지 알 수 없었어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혜원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서한이 옆에서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런데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혜원은 엄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 하나가 지난 25해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민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위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을 향해 있었지만 오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두 자루의 만년필과 복구된 영상자료, 비리 문서들, 그리고 방금 펼쳐진 DNA 결과지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25년 동안 각자 다른 자리에서 숨겨두었던 것들이 오늘 한 자리에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 뒷일은 빠르게 정리됐어요. 오민석은 그날 이후 세영그룹을 떠났습니다. 비리건은 검찰로 넘어갔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태준 마음 한쪽에는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어요. 정명란 전 회장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서한을 협박하고 편지를 조작하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원망할 수도 따질 수도 없었어요. 태준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태준을 눌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를 다르게 사는 것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온 뒤 혜원과 서한이 버스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들은 말들이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혜원은 창밖만 봤어요.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자기 25해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아직도 몰랐어요. 서한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 끈을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손으로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25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꺼내야 했던 손이었습니다. 서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불을 켰어요. 좁고 낮은 천장, 발목만 보이는 창문.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무색할 만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혜원이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고 서한도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서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세영그룹 사람들이 너한테까지 올까봐. 엄마가 숨겨온 일 때문에 네가 다칠까봐. 서한은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하나로 끝날 줄 알았어. 내가 다 안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끝내 너한테까지 왔어. 혜원이 엄마를 봤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안았어요. 서한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엄마 등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은 아팠습니다. 엄마가 안쓰러워서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몇 번이나 반지하 골목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차에서 내렸다가도
바로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25년을 비워둔 자리에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은 약봉투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어느 날은 서한이 예전에 좋아하던 귤한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메모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두고 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채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태준이 집 안에 들어온 날도 그랬어요. 태준이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한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컵을 꺼냈습니다. 혜원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셋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어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그 시간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태준이 컵을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늦었네. 혜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날 태준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용서도 아니고 받아들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다치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태준이 오는 날이 조금씩 늘었어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컵을 내려놓는 자리가 어느새 정해졌고, 서한이 차를 끓이는 동안 태준이 그냥 앉아 기다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됐어요. 혜원도 처음처럼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렇게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서한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소나무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아침이면 햇빛이 부엌 바닥을 길게 쓸고 지나갔어요. 서한은 그 집에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접어두었던 꿈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줄 쓰고 멈추는 날도 많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괜히 떨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혜원은 서울 출판사 편집부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원고를 들여다봤고, 저녁이면 엄마가 쓴 글을 한 장씩 읽었어요. 반지하에서 매일 아침 엄마 약봉지를 챙기던 손이 지금은 원고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혜원이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10장 썼어. 밥은 챙겨 먹어라. 혜원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갔어요. 10장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6장이었거든요. 혜원이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오늘 원고 10장. 잘 자요. 저녁이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집 책상 위에 만년필 2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서한이 오늘 쓴 원고를 가지런히 모으는 동안 태준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혜원은 그 옆에서 원고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예전처럼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아주 편안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끔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그래도 그 조용함과 서툴물 이제는 함께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바람이 소나무를 건드리는 소리만 났어요. 서한이 새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장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조용하고 단단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혜원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주 늦게 도착했지만 늦었다고 해서 덜 따뜻한 건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린 것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깊게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과 그 옆에서 평화롭게 글을 쓰는 사람.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한 공간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행복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평소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접 만나서 고마움의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말로 하기 부끄러우시면 댓글창에 고마워라고 남겨주세요. 그 마음 꼭 전달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머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